below space. 이제 사례 원입니다. 사례 원. 사례 원인데 안 보이는데 이제 강제 경매 사례예요. 강제 경매 사례인데 이제 n이 있습니다. n이 뭘까요? n도 사람입니다. n도 사람. n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놈입니까? 근데 이제 아까 A가 누구였어요? 큰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었어요. A는 뭘 가져갔죠? A는 그 X 부동산을 가져갔습니다. X 부동산. 맞죠? X 부동산이 뭐였나요? X 부동산은 아파트였어요. 서울 동작구에 있는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N하고 사이에서 뭔가 거래가 있네요. N하고 사이에서 뭔가 거래가 있어요. 뭘 주고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1억 원. 1억 원을 N이 A한테 주고 1년 후에 이자 10%로 해서 돌려주겠다. 뭐 이런 약정을 했습니다. 이런 약정. 이런 약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법률 사실, 법률 행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전 장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그다음에 법률 행위 이런 말씀, 법률 행위까지는 안 나오고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관계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가 법률 관계고 그 법률 관계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가 규정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권리의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법률 요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법률 요건이 법률 효과를 이루고 법률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했다는 사실이라든지 뭐 결혼했다는 사실 뭐 등등이 다 법률 요건이 돼가지고 개개의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법률 요건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요소가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 1, 2, 3 뭐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법률 사실은 뭐 사람의 행위를 요소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시간의 경과와 같은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는 사람의 의사 표시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입니다. 사람의 의사 표시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인데 이 법률 행위라는 것들을 지금 N과 A가 하고 있는 거예요. N과 A. N을 제가 뭐에 약자로 썼냐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이제 우리 말하는 포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맞나요? 이웃할 때 네이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이웃할 때 네이버입니다. 이웃한테 1억 원을 빌리고 1년 후에 이자 10%를 주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법률 행위라는 거죠. 법률 행위. A라는 그리고 N이라는 권리 주체, 자연인으로서 사람이 서로 간에 법률 행위를 했어요.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 법률 행위는 A의 의사와 N의 의사가 서로 합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와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예요. 계약에서는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하나의 법률 행위가 된 거고 그 법률 행위가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의 법률 사실로서 법률 요건이 돼가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있는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정하게 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위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채권 행위이고 계약입니다. 채권 행위고 계약.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종류가 법률 행위가 사람의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이 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법률 행위의 종류는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건데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로 나누기도 하고 계약과 단독 행위 또 뭐 합동 행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권은 지배하는 거라고 그랬고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그래서 채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거 그리고 물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기지 않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에 따라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이렇게 나뉘는 건데 이 행위는 A하고 N이 1억 원을 빌려주고 1년 후에 갚기로 한 약정 다음에 이행 문제가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행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 이행 문제 남은 게 채권 행위인 겁니다. 채권 행위.
그 중에서도 계약이에요.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합동행위냐의 구별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인데, 의사표시의 수가 하나인 경우는 단독행위, 그렇죠? 복수인데 방향이 서로 다른 거는 계약, 복수인데 방향이 같은 거는 합동행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왜냐하면 의사표시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A는 N한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1억 원에 1년 이자 10%를 해가지고 난 빌려달라 한 거고, 승낙, 오케이. 얘는 얘한테 한 거고 얘는 얘한테 한 거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수도 두 개잖아요, 의사표시가. 그러니까 복수니까 계약이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의 수가 하나예요. 의사표시의 수가 하나. 의사표시의 수가 하나여서 단독으로 뭘 하는 행위,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합동행위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설립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모여가지고 뭐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자 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의사가 되는 거지, 누구 승낙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협동조합 설립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이지만은 방향이 같아서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예. 유언. 예, 유언 같은 경우 단독행위, 아까 말했던 유언 같은 경우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하나고 본인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단독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N과 A 사이에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행위는 채권행위를 한 거고, 채권행위 중에 계약을 한 거예요. 서로 간의 계약을. 그렇죠? 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있어서, 이 법률행위가 법률 요건을 구성을 해서 어떤 법률 효과를 나타내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채권, 전형계약과 사적자치, 금전소비대차 계약인데, 이 계약의 이름이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인데, 금전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지금 N과 A가 하고 있는 겁니다. N과 A가. 그러면 채권 행위가 있고 채권이 또 있네요. 채권이 뭔가요? 채권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채권 행위가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를 통해 가지고 법률 요건이자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생기는 권리 의무에서 이 권리가 바로 채권이에요. 예. 예. 채권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특정인한테 어떠한 행위, 이거 사람의 행위죠. 이거 급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특정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구. 자, 이 사안에서 N과 A가 1억 원을 이런 조건하에 빌리기로 하는 약정,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는 N한테 뭘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했으니까 1억 원 주세요 라는, 1억 원을 주는 N의 급부를, 사람의 행위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 채권으로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 법률행위에서 1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라는 어떤 사건,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그런 법률 요소, 법률 사실이 더해져서 법률 요건에 충족이 되면은 N은 A한테 1억 원에 이자 10%를 더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A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채권이 생긴 거고, 채권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법률 요건과 이로 인한 법률 효과의 결과로서 권리 의무. 양방향에서 이 사람이 채권자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채권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채권자일 때는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채권자일 때는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A가 N한테 1억 원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1억 원을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돈 돌려달라고 요구하니까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채무자예요. 뭐 이런 거예요. 이 관계에 있는 걸 또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무계약.
예, 쌍무계약, 편무계약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계약의 종류입니다. 계약의 종류인데 이제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 예. 그래서 이제 쌍무계약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결과로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을 했고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계약은 금전소비대차는 전형 계약입니다. 전형 계약. 전형 계약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예. 이게 법전할 때 전자예요. 그러니까 책에 써 있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전형 계약. 사적 자치. 우리 전형 계약이 이제 한 15개가 돼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매매부터 해가 증여, 매매, 뭐 도급, 뭐 등등등 쭉 있고 대차형 계약 뭐 지금 말하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뭐 도급, 뭐 쭉쭉쭉 뭐 여행 계약이 하나 추가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여행 계약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여행 계약이 들어갔고 뭐 종신정기금, 화해, 조합 등등 해가지고 15개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예시예요, 예시. 연역의 사적 가치라는 건 이 전형 계약의 종류가 이것만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법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사적 자치, 사인 간에 스스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예.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이 이런 채권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 한번 볼까요? 598조인데 598조가 소비대차 계약해가지고 이 대차형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대차형 계약으로는 이제 소비대차, 그다음에 사용대차, 임대차 이렇게 있는데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이 금전 소비대차처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렇게 생긴다.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N이 1억 원이라는 돈, 대체물이에요. 뭐 많잖아요. 1억 원을 딴 데서 구할 수 있으니까. 대체물의 소유권을 A한테 주고 나중에 1년 후에 또 1억 원에 또 준 그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다른 돈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게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 약정하면서 그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효력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채권이 지금하고 나중에 1년 후에 저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랬을 때 갑자기 또 2가 나타나네요. 2는 누굴까요? 2는 분할채무, 연대채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할채무, 연대채무. 자, A하고 N 간에 돈을 빌리는 데 있는데 만약에 A하고 E하고 같이 가서 A하고 E하고 같이 가가지고 E는 A의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같이 가가지고 N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사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관계되는 사람을 당사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A도 있고 E도 있잖아요. E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될 채무는 A하고 E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분할 채무라는 거는 처음에 1억 원이면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이자도 5천만 원에 대해 10%, 5천만 원에 10%.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똑같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를 가지게 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408조에 우리 분할 채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408조에 보면 분할 채권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분할 채무 관계인데 이것들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전제예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런데 균등하도록 돼 있는데 연대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채권, 연대채무라는 게 있는데 413조. 특별한 의사표시예요. 특별한 의사표시 이게. 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1억 원을 갖다가 여기는 처음에는 분할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5천만 원, 5천만 원만 갚으면 내 의무는 면했어라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연대라는 자가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서는 5천만 원을 갚았어도 5천만 원을 갚았어도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1억을 다 갚아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1억을 다 갚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A도 1억을 다 갚아야 이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해소가 되는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한테 1억 받고 얘한테 1억 받으면 2억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억 받았으면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을 하고 이제 내부 관계에서 이제 A가 E한테 이제 내가 5천만 원을 갚을 거를 네가 5천만 원을 갚고 내 대신 갚았으니까 너 5천만 원을 달라. 뭐 이런 식의 청구할 수 있는 내부 구상권이라는 표현이 그런 것들이 따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분할채무, 연대채무의 관계 이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이제 보증채무라는 게 있어요. 보증채무인데 연대보증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이 E하고 A가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연대채무로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면 그러는데 N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경우는 A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아 내가 널 못 믿고 보여주냐 불안하다 그러니까 뭐 담보를 세워달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담보를 세우고 물적 담보를 세우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증을 세운다는 게 E라는 인적 담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인적 담보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예요. A하고 E는 같이 가가지고 주종이 없어요. 주채무네, 뭐 종된채무네 이런 게 없는데 연대채무, 분할채무 이런 관계에서는 여기서는 A의 채무가 주채무가 되는 거고 E의 보증채무가 종된채무가 되는 거예요. 종된채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증채무에서는 단순 보증인 경우를 상정합니다. 우선 428조에 보면은 보증채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증채무의 내용 해가지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보증은 장래 채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된 채무이기 때문에 주채무가 A가 빚을 갚지 못하면 A가 1억 원 1년 후에 이렇게 갚지 못하면 그때서야 E가 N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이 만약에 A한테 청구를 안 하고 이렇게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A한테 먼저 가서 A 재산 있는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A한테 청구를 먼저 하시고 못 갚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보증 채무에서는. 근데 이제 연대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대 보증을 많이 하죠. 연대 보증할 때 단순 보증하는 경우는 없고 연대 보증을 거의 대부분 하는데 연대 보증은 437조 단서예요. 437조에 보면은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 해가지고 최고 검색 항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이 A한테 얘기하고 보증채무를 섰는데 E한테 가가지고 돈을 갚으세요 하면은 A가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재산 먼저 최고 검색해보고 A가 못 갚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연대보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최고 검색의 항변권 437조의 본문에 있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채무를 우리가 이론에서 얘기를 하기로 독립성이 있고 주채무하고 이 주채무하고 독립된 채무이고 그다음에 부종성이 있고 주채무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면은 또는 내용이 변경되면은 보증채무로 따라서 성립, 변경, 소멸한다는 게 부종성입니다. 그러니까 A가 빚을 갚으면 보증채무도 없어지는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보충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보충성이 A한테 먼저 주채무자한테 갚으라고 얘기할 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 항변권이 있다는 건데 연대보증 같은 경우는 보충성이 없습니다. 보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연대보증인인 E한테도 바로 먼저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관계 상황 정리를 좀 해보면 E가 연대보증을 쓴 거예요. A가 1억 원, 1년 후에 이자 10%를 가는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E는 연대보증인입니다. 연대보증인이에요. 그런데 아까 A한테 X 부동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다고 그랬는데 X 부동산이 있어요. X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적 담보를 세울 수 있지만 A는 연대보증은 2를 세웠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죠. 우리 뭐 아파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알면 큰일 나니까 내가 좀 다르게 써야 되니까 인적 인보증을 서서 이 연대보증 이익을 내세우겠다. 인적 담보를 제공해 준 상황.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채무 불이행. A한테는 변제기인 1년이 지나면은 A가 N한테 1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 10% 연이자니까 1억 1천만 원을 갚아야 될 채무가 발생을 하죠. 역시 연대보증을 쓴 이한테도 같이 발생을 하죠. 누가 갚든지 내부에서의 내부 관계는 뭐 구상권이라는 형태로 바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상황 39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390조에 390조에 보면은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해가지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가 규정이 되어 있죠. 채무의 내용에 좋든 이행을 1년이 지나서 이자 10%를 1억 원에 더해서 갚기로 한 대로 그게 채무입니다.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 A는 A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기를 손해배상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채무 불이행의 요건으로는 손해배상, 배상 외에 본래 변제기가 되었으면 달라고 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당연히 있다라고 이게 전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손해배상에는 채무 불이행의 유형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제 금전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라는 상황은 없어요. 세상에 모든 돈이 없어지는 상황은 없을 테니까 이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매매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집이 불타서 소실되었다든지 이런 게 이행불능 상황이에요. 불완전 이행은 이제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파는 계약을 했는데 사과 품질이 좀 떨어졌다. 원래 계약하기로 한 거 떨어졌다. 불완전하게 이행한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고 금전채무니까 이행지체예요. 기간이 지나서 못 주는 경우에요. 못 주는 경우. 이행지체에 대해서 387조의 법률요건과 효과가 규정이 돼 있어요. 387조를 보면은 이행기와 이행지체 1번에서 1항에서 채무 이행에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2항에서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한이 있잖아요. 1년 후에. 기한이 있는 경우니까 이때까지 이때부터 돈을 안 주면 지체 책임이 있다고 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지연이자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금전소비자 계약서 합니다. 하기도 하는 데가 아니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강제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강제 이행, 강제 이행 청구권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채무 불이행을 해가지고 이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강제 이행을 어디다 청구하느냐, 강제 이행을 강제로 뺏어와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민법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까지 민법. 그리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민사소송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뭘 해요?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내서 이런 법률 요건 효과 다 따져봐요. 사실 따져보고 효과가 제대로,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따져봐가지고 그래 당신한테 강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거라고 해가지고 판결이 나요. 그래 1년이 지났는데 당신 A는 1억에 1천만 원을 더해가지고 갚기로 한 거를 A도 E도 이행을 하지 않았어. 아니면 다 못 갚았어 라고 당신이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강제로 A나 E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려줍니다. 판결을 내려주면 이 판결 정본이 집행권원이 되는 거예요. 집행권원. 아시겠죠? 좀 복잡한데, 지저분한데 복잡하다기보다. 그래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효과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이행지체가 돼가지고 해서 강제 이행 청구를 예? 법원에 하면 법원이 판결을 해서 N이 네가 이겼다. N이 이겼습니다. 손을 들어줬어요. 그럼 판결 정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E는 재산이 없다고 치고 A가 주체분자라고 한다면은 A한테 재산이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통장에 있어. 그러면 그 통장 같은 거 압류해가지고 하는 절차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X 아파트가 있네요. X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 정보를 가지고 강제 집행, 부동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민사집행법이라는 우리가 지금 집행법이고 이거에 따라서 강제 경매가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장황하게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겁니다. 아까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등등등 쭉쭉 해가지고 법률행위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전소비대체 계약을 해가지고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민법에서 딱 보고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판결을 한 다음에 이제 집행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강제 경매 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 경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강제 경매사라는 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X 부동산이 그 E한테도 이게 없고 E한테도 연대부동을 섰기 때문에 E한테 Y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Y 부동산. 그러면은 E한테도 같이 A하고 E하고 같이 승소 판결을 얻어버리 이 Y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제 경매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대부동이 위험한 거죠. 그렇죠? X한테 재산이 있는데도 이걸 먼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대부증은. 이게 강제 경매 케이스고, 잠깐만요. 예, 강제 경매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아는데,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게 법률 사실이고, 그 법률 사실에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이고, 법률 행위의 주요한 종류 중에 하나가 계약인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인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보증을 세우고 담보까지 다 세웠지만은 채무불이행이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이 나타나서 이행지체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N이 네이버 우리 이웃이 네이버가 승소 판결을 얻어서 그거를 X 아파트에 대해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이것이 강제 경매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